제게 걷기는 한마디로 기적과도 같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줬거든요. 걷기 운동을 강력히 권합니다. 암에 걸리면 힘이 빠지고 자꾸 의사들에게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파워워킹으로 스스로 제 자신을 돌보게 됐고 또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걷기 운동이 암 치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죠. 세계에서 가장 잘 걷는다는 민족, 마사이족입니다. 지난 1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바로 이 마사이족의 걷기를 통해서 건강 장수법을 알아봤었죠. 걷는다는 것이 우리도 늘 걷고 있어서인지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고 기본적인 움직임 같지만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 몸속에는 200여 개의 뼈와 또 600개 이상의 근육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장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걷기는 단순하지만 아주 신비롭고 과학적인 움직임입니다. 제작진이 만난 사례자 중에는 걷기를 통해서 심장병과 당뇨를 치료하고 또 유방암을 극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기적적인 치료법으로서의 걷기, 그 전혀 새로운 모습을 만나시게 됩니다. 아일랜드의 한 작은 마을. 올해 46세 벤 말론 씨는 3년 전 다리 혈관을 떼내어 심장이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여기서 혈관을 떼어냈습니다. 수술 때는 여기를 열었고요. 혈관이 이렇게 돌아가서 피가 제대로 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검사 결과 그의 심장 대동맥 두 군데가 이미 막혀있는 상태였다. 당시 저는 44살이었습니다. 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이었죠. 심장 수술 이후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요. 그는 현재 아스피린 한 알 정도로 충분할 만큼 심장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통해서였다.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라 일주일에 5일 매일 6-7km 정도의 거리를 4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 심장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거의 22kg이나 살이 빠졌죠. 현재는 정상 체중이고 매일 하는 걷기 운동 덕택에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게 걷기 운동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줬거든요. 여러분에게 걷기 운동을 강력히 권합니다. 스위스 로크빌의 걷기 연구소. 이곳에서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14년 전 교통사고로 무릎 아랫부분 절단 수술을 받은 컬리 씨. 의족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균형을 잡을 수 없었고 근육이 없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이제 무려 시속 15km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가능할 만큼 정상인 못지않은 근력과 균형 감각을 갖게 됐다. 지난 96년과 2000년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해서 멀리뛰기와 근대 5종 경기 부문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아주 좋습니다. 척추나 골반에 전혀 문제가 없고 매우 균형 잡힌 근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도 잡을 수 없던 그가 이렇게 빨리 걷고 달릴 수 있게 된 것일까? 거기엔 바로 과학적인 걷기 방식이 있었다.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새로운 걷기 방식을 통해 다른 걸음걸이를 갖도록 노력한 결과 균형 감각은 물론 온몸의 근육들이 다시 힘을 찾으면서 걷고 달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는 걷기를 통해 그전보다 훨씬 더 빨리 걷고 달릴 수 있는 다리를 하나 얻은 셈이다. 걸음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골반의 균형을 잡고 근육과 골격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된다면 기적적으로 척추가 바로 서고 자세 교정이 됩니다. 장수노인이 많이 산다는 전남 보성군. 지팡이 없이 정정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얼핏 보기엔 7, 80대로 보인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는 이성수 할아버지의 현재 나이는 102세, 장수노인이다. 자손들만 해도 100여 명에 이르는 덕에 어디를 가나 친척들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아, 우리 아버님 외삼촌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친외삼촌이에요, 그것도? 친외삼촌. 이성수 할아버지는 100세를 넘긴 지금도 혼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손수 장부를 기록할 때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시력이 그만큼 좋은 것이다. 게다가 일대 부동산 가격이며 정보를 모두 다 기억할 정도의 기억력을 갖고 있다. 또 30년, 70개, 2억 5천원 살 수가 있다. 저거. 저 빵집이 얼마예요? 2억 4천. 2억 4천. 할아버지 이 건물이 얼마라고요? 2억 5천. 2억 5천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부동산 매매를 위해 읍내를 다닐 때 하루에 단 한 번도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닌다. 정말요. 그 때문인지 102세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한 와, 다리는 할아버지 다리가- 젊은 사람과 비교해도 와.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제 다리하고 비슷해요. 몇 살 때부터 걸으셨어요? 시설 있어서 네. 올라까지 그러되겠어. 그럼 한 100년을 걸어 다니셨네요? 그러죠? 와. 그렇다면 102세 이성수 할아버지는 하루에 몇 번이나 걷는 것일까? 취재진은 반나절 동안의 걸음수를 측정하기로 했다. 할아버지 댁에서 부동산 사무실까지 거리는 1km가 약간 넘는다.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서 사무실에 도착한 후 평소의 일상대로 부동산 중개를 위해 읍내 이곳저곳을 방문했으며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아. 반나절 동안의 걸음수는 3,594보, 2.5km에 달했다. 과연 할아버지의 건강 나이는 얼마나 될까? 딱 고개를 딱 들으세요. 우선 맨 먼저 실시한 다리 근력 테스트에서 제작진은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 그리고 제 손을 서서 밀어보십시오, 할아버지.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근력은 제가 저항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항을 이기실 정도로 근력이 정말 강하십니다. 보통 저희가 흔히 60대, 70대 할아버지 사이에서 근력이 관찰할 수 있을 정도 근력이 관찰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심폐기능 측정을 통해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운동부하 검사. 이 검사에서도 역시 102세 노인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결과를 확인했다. 100세 노인의 평균 최대 산소 소비량의 2배, 즉 평균보다 2배의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뼈와 골격의 기능에서는 60세, 즉 환갑을 맞는 노인들의 검사치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성인병의 주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정도 역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저희의 이제 종합적인 검사 소견상 할아버지의 총체적인 지금 신체적 연령 수준은 80세 전후에 해당되시거든요. 실제의 역 연령인 102세보다 약 22년은 젊게 나오십니다. 전남 보성, 전북 순창, 경북 예천, 강원도 인제.
이 네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촌인데요. 이 강원도에서 전남까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지역을 장수촌으로 만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지역이 모두 해발 300~400m 정도 되는 중산간 지형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의 기복이 심해서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곳, 그리고 공기가 맑고 건조한 그런 산간 지형에 장수촌이 밀집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얼만큼 걷고 얼만큼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장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독특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뛰지 말고 걸어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걷기는 뛰는 것보다 무릎에 부담이 적고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운동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차례 30분씩 걷기가 건강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걷게 되면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의학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성인병 치료법이 바로 일주일에 5일 30분씩 걷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숫자는 5일 그리고 30분, 그러니까 530입니다. 매년 200만 명이 운동 부족으로 사망하고 3천만 명이 각종 성인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걸 감안할 때 530이야말로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학계에서 최근 들어 강한 운동이 아니라 530 걷기, 즉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9월 스위스의 작은 도시 솔르트론에서는 렛츠워크라는 이름의 대규모 걷기 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대회에는 스위스 전역에서 4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참가했다. 렛츠워크 덕분에 스위스에서는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스위스의 걷기 열풍은 아쿠아핏이라는 이색 대회를 탄생시켰다. 아쿠아핏은 물에 뜨는 조끼를 입고 평지에서 걷듯이 물속을 걷는 운동이다. 현재 아쿠아핏은 매주 5만여 명이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물속을 걷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 관절에 부담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비만 환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쿠아핏의 장점이다. 아쿠아핏 같은 수중 걷기는요, 관절에 주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물론 조깅만큼 관절에 무리가 되거나 힘들지도 않고요. 아쿠아핏만큼이나 인기 있는 운동이 노르딕 스키에서 착안한 노르딕 워킹이다. 스키처럼 지팡이를 짚고 걷기 때문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상체 근육까지 고루 사용할 수 있어 운동 효과가 뛰어난 가장 발전된 형태의 걷기다. 조깅을 계속했었는데 무릎에 이상이 생겨서 노르딕 워킹을 시작했습니다. 조깅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걷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산후 불어난 체중을 관리하는데 유모차의 무게를 이용한 운동이 상당히 효과적일 뿐 아니라 육아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어 회원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제 걷기는 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운동이 됐다. 이렇게 세계인들이 걷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걷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일까?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와 운동 효과를 비교해봤다. 보통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운동량이 많아 건강에도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걸을 때와 달릴 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산소 섭취량이다.
걸을 때 35.85였던 산소 섭취량이 뛸 때는 71.26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강도가 센 운동일수록 산소 요구량은 증가하는데 마라톤같이 격렬한 운동은 평소보다 산소 섭취량이 12배 이상 많아진다. 이렇게 많은 양의 산소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인체에 흡수된 산소는 혈관을 지나 세포까지 전달된다. 세포막을 통과한 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로 만들어지는데 일부는 활성산소로 배출된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장기나 근육에 침투해 세포를 공격하고 결국 늙고 병들게 한다. 그렇다면 섭취하는 산소량이 많을수록 노화 속도도 빨라지는 것일까? 산소 농도를 각각 20%와 100%로 달리한 다음 쥐의 변화를 관찰했다. 100% 산소를 주입하자 쥐는 기운을 잃고 움직이지 못했다. 실험 결과 100% 산소에 노출된 쥐는 일주일 만에 모두 죽고 말았다. 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는 것은 효율적인 산소 이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노폐물의 축적을 촉진하는 결과가 돼서 결국 우리 몸의 산화를 촉진하게 되고 노화를 촉진하는 결과가 돼서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많이 섭취할수록 노화 속도는 빨라진다. 따라서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산소 섭취량이 적당한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산소 섭취량도 커지는데 저강도 운동인 걷기에 비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마라톤은 최소 3배 이상 증가한다. 보통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 강도들은 자기의 최대 산소 섭취량의 보통 50%에서 약 75% 가운데 있는 수준들의 운동 강도가 좋고요. 좀 이제 그 강도 이상의 훈련하는 사람은 엘리트 선수들은 물론 이제 그 이상의 강도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 이상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80% 혹은 90% 이상까지 극심한 그 훈련을 너무 자주 반복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오는 것들이죠. 이제 근육의 무리뿐만 아니라 전체로 신체 전반적으로. 걷기와 달리기의 또 다른 차이점은 칼로리 소비량이다. 30분씩 걷기와 달리기를 한 후 칼로리 소비량을 측정했다. 걷기는 142칼로리가 소비된 반면 달리기는 250칼로리로 2배 정도 많았다. 그렇다면 체중 감량에도 그만큼 효과적일까? 운동할 때 이용되는 에너지원을 살펴봤다. 운동 초기에는 탄수화물이 동원되지만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이 소비된다. 따라서 운동 강도가 낮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걷기는 비만의 원인인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 달리기보다 효과적이다. 실제로 칼로리 소비율을 보면 걷기에선 지방과 탄수화물 비율이 50대 50인 반면 달리기는 33대 67로 지방 소비율이 낮았다.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체내에서 무산소 운동에 가까운 것들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소비 패턴이 상당히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걷기와 같이 강도가 낮으면서도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지방 산화가 촉진이 된다는 것들이죠. 운동 효과와 더불어 운동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전성이다. 발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해 걸을 때와 달릴 때 관절이 받는 하중을 알아봤다. 실험 결과 걷기가 1100뉴턴, 110kg인 반면 뛰기는 2300뉴턴으로 걷기보다 2배 이상 충격이 심했다. 걸을 때 착지 시간은 0.64초로 충격이 발바닥 전체에 고르게 분산된다. 그러나 달릴 때는 2배 이상 강한 힘이 0.36초라는 짧은 시간에 발목과 무릎 관절에 가해지게 된다. 걷기와 달리기에서 밑에서 받는 하중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걸을 때는 자기 체중의 약 1배에서 2배 정도, 1배에서 2배 정도 받았지만
뛸 때에는 3배, 4배 이상 받다는 것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운동의 발에서 받는 충격량들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자체는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걷기 운동을 보다 이렇게 그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한 운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충격량이 너무 큰 달리기 운동보다도 좀 안전하면서도 운동 효과가 큰 이 걷기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걸을 때는 한쪽 발이 지면에 닿지만 달릴 때는 두 발이 공중에 뜬다. 따라서 달릴 때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범위도 달리기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걸을 때보다 달릴 때 관절이 받는 충격은 3배나 된다.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면 오히려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0-30도 정도까지는 오히려 좋고 그것보다 더 많이 구부리면은 무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단 오르내리거나 언덕 오르내리면은 오히려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죠. 30도보다 더 많이 구부리거든요. 어떤 경우는 거의 90도까지도 구부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릎이 막 아픕니다. 그래서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계단 오르내릴 때 힘드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냥 그 평지 걷기로는 별 문제 없거든요. 이제 많이 안 구부리니까. 그러면 근육 강화 효과도 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리 안 되면서 효과는 있는 거죠. 핀란드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쌍둥이들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무려 24%나 차이가 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25세까지는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후 쌍둥이 중 한 사람은 운동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10년 후인 35세 정도가 되면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육이 줄고 지방량이 늘어나면서 비만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비만은 수명을 무려 5년이나 단축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40대에 이른 경우를 보죠. 혈압이 내려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50대부터는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죠. 하지만 운동을 하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40%나 낮아지게 됩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한 쪽은 60대에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60%나 줄어듭니다. 70대는 특히 뼈가 약해지죠. 운동을 하면은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쌍둥이라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건강 나이는 무려 8년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걷기 같은 꾸준한 운동을 하면은 8년 정도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5대 질환입니다. 고혈압, 신장병, 당뇨병, 뇌졸중, 암인데요. 이것 역시 운동 부족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대 질병 역시 걷기를 통해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올해 11살의 준영이. 역세는 사과.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찾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냉장고 속에 간식마다 날짜가 적혀 있다. 준영의 비만을 해결해 보려는 엄마의 배려였다. 그 날짜별로 찍혀 있는 대로만 먹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돼요? 네? 몰라요, 전 엄마가 해준 대로 먹고 있으니까. 엄마가 해주는 대로. 과연 준영의 건강은 어떨까? 준영의 몸 상태를 진찰해 보았다. 몸무게 77.4kg. 준영의 키가 147cm인 것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고도 비만이다. 복부 비만 역시 겉으로 보이는 피하지방 외에도 지방간,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내장 지방의 양 역시 심각하다. 처음에는 저기 못나 했는데 진짜 충격받았어. 뿐만 아니라 준영의 혈압은 140에 80으로
성인들에게나 있을 법한 고혈압 증세를 보였다.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합니다. 준영이가 어쨌든 어린 나이인데도 혈압이 높고 또 지방간하고 고지혈증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몸의 문제, 즉 뭐 동맥경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산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준영이는 고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4주간의 걷기 프로그램을 실천하기로 했다. 힘들어? 그러나 30분도 되지 않아 울며 보채기 시작한다. 아, 나 진짜 가기 싫어. 걸어서. 네가 시작하자고 했잖아. 아, 맞지가. 걷기 시작 10일 후 공원을 도는 준영이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제법 걷기 운동에 재미를 붙인 모습이다. 아마 기간 동안 많이 걸어가서 살 뺄 거예요. 오늘. 준영이의 걷기 달력에 스티커가 벌써 3주를 넘어가고 있다. 아마도. 야, 한 2kg 빠진 거. 다리 모으고. 준영이의 4주간의 걷기 운동 결과 가장 큰 성과는 각각 혈압, 몸무게, 허리둘레, 체지방 등에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걷기 전 140에 80의 고혈압 증세가 걸은 후 120에 80으로 완전한 정상 혈압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이다. 4주간의 걷기 운동 후에 120에 80으로 혈압이 정상화됐습니다. 이것은 비만으로 인해서 혈압이 좀 상승했던 측면이 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압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만과 함께 혈압이 높은 어린이들의 경우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도 줄이고 또 걷기 운동 자체에 긍정적인 혈압 낮추는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된다면 혈압이 정상화될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걷기와 혈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평소 혈압이 높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많이 걸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 과연 혈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24시간 혈압 측정을 통해 지켜보기로 했다. 하루는 자가용으로 출근하고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등 평소처럼 걸었고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 사무실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는 등 평소보다 더 많이 걸은 결과 걸음수에서 무려 5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혈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적게 걸은 날과 많이 걸은 날, 이틀 동안의 24시간 혈압 측정 결과 낮 시간 동안의 최고 혈압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상 직후인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최고 혈압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압이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9시 사이에 뇌졸중 중풍도 제일 많고 돌연사도 제일 많고 심장마비, 혈중 증상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위험한 시간인데 이 걸으시고 난 다음에 혈압이 아주 떨어지셨어요. 걸음수에 따른 최고 혈압의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여성 모두 많이 걸을수록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 내벽을 미는 압력을 말한다. 혈류량이 많거나 혈관이 좁아져 압력이 높은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장시간 고혈압이 지속됐을 경우 혈관은 손상을 받게 된다. 이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에 의해 지방 등의 침전물이 쌓이게 되면 혈관은 점점 좁아져 혈압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혈관이 터지기도 한다. 특히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막혔을 경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반면 지속적인 걷기 등의 운동을 했을 경우 혈관 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이 증가하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쌓아놓은 혈관 내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깨끗해진 혈관을 통해 혈액은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고 혈관이 신축성을 되찾음으로써 혈압이 낮아진다.
다시 말해 많이 걸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증가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걷기와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중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또 콜레스테롤 중에서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유병률이 무려 52%에 이를 정도로 심장 관련 질환자가 많은 영국. 그 중에서도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의 중심 도시인 월설은 영국에서도 세 번째로 심장병 환자가 많은 도시다. 1981년 설립된 월설 심장재활센터. 심장병으로 수술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재활과 치료를 돕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가 바로 걷기. 해마다 500명의 환자들 중 약 70%의 환자들이 걷기를 통해 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활기차게 걷는 패트리샤 호어 씨. 그녀는 4년 전 심근경색으로 혈관 이식 수술을 받았다. 심장병 수술을 받던 당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집안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조금만 무리해도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았었죠. 하지만 여기에 온 후 새 삶을 되찾았어요. 처음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운동량을 점차 늘려 40분 동안 빠르게 걷고 달리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영국 걷기 단체인 WHI는 심장협회와 함께 걷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심장병 환자에게 약 대신 만보기를 처방해 주는 것이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이제 걷기가 심장병 치료에 적극 활용되는 약이요 치료법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예전엔 심장병 환자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은 더 빨리 그 기능을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심장을 잘 운동시키면 근육과 심장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심장은 장애 없이 더 오래 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심혈관 운동은 가장 중요한 운동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친근한 얼굴, 탄탄한 연기력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중견 탤런트 김성원 씨. 김성원 씨는 30년간 당뇨병을 앓고 있다. 당뇨병의 무엇보다 중요한 식사 조절. 그래서 그는 다 함께 식사를 하는 대신 손수 준비한 도시락을 혼자서 먹는다. 남이 일을 하는 순간이라도 나는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라도 먹어야 진정이 되고 또 이게 타임을 놓쳐서 당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심하게는 뭐 손도 떨리고 골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위험한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 김성원 씨의 혈당을 체크했다. 혈당치 175. 높은 편이다. 연기 생활은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생활 습관으로 혈당 관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김성원 씨가 선택한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코스를 만들어서 걷는 것이다.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찾는 쇼핑센터도 걷기 코스 중 하나. 방울토마토 몇 그램이라도 일부러 먼 곳에서 구입하는 이유는 좀 더 많이 걷기 위해서다. 볼펜 하나라도 문방구 가서 사면 되는데 따로 가는 이유는 걷는 것 때문에 가는 거라. 이렇게 1시간가량 걸은 후 혈당을 다시 체크했다. 175에서 101. 큰 폭으로 떨어졌다.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의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의학용어로 말하면 인슐린의 감수성이 좋아졌다. 혹은 쉽게 설명하면 당이 잘 이용된다. 그런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당이 많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걷기의 효과를 몸소 체험해온 김성원 씨.
그는 더 많이 걷기 위해 몇 년 전 아예 자가용을 없애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좀 덜 걸었다고 생각이 되는 날에는 어김없이 한밤중이라도 다시 공원을 걷는다. 이 정도면 컨디션도 그렇고 뭐 걸은 것도 그렇고 좀 잘 됐다고 봐야지. 근데 어떤 때는 이 정도 걸으면은 그렇기가 될 때 있어. 녹죽지구 그런 게 어깨하고 이런 데가 쏙쏙쏙 쑤시고 그건 무리한 거라. 그럴 때 당을 재면은 틀림없이 60, 70 뭐 이렇게 위험한 때까지 내려가요. 근데 그 지나치면 큰일 나는 거지. 그 당뇨 환자가 자기 맞춰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자기한테 맞추려는 거지. 현재 김성원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운동부하 검사 등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측정해본 결과 30년 동안 당뇨를 알아왔고 6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체형이 잘 관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지방량은 적은 반면 근육량 손실은 거의 없었다. 예, 지금 당뇨를 한 20, 30년간 알아오셨다 그러는데 아주 비교적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근력도 또 그 근육의 양도 적절히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조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조절하시려고 그런다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양이 손상되지 않도록 또 손실되지 않도록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뇌혈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뇌졸중 역시 꾸준한 걷기 운동을 통해 무려 40%까지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걷기가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국의 니나 바로프 씨는 걷기 운동으로 유방암을 치료한 사례인데요. 영국에서는 니나 씨를 중심으로 유방암을 예방하고 유방암 환자를 돕기 위한 국제적인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힘차게 걷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매우 이색적인데요. 이 행사가 많은 관심을 끄는 데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매일 꾸준히 걷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걷기는 유방암뿐 아니라 대장암과 난소암, 췌장암과 전립선암 등 대부분의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편안하네요. 여자분들 특히 굽 높은 신발을 신고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걷기에 적당한 신발은 걸음을 내디딜 때 오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뒤축이 푹신푹신해야 하고 또 오랫동안 지면에 발이 닿기 때문에 이 발가락 부분의 공간이 더 넓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걷기를 통해서 최대한의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또 특별한 요령도 필요한데요. 그렇다면은 걷기로 이 100%의 운동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 하지만 무조건 걷는다고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걷기로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적당한 속도로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야 한다. 그렇다면 적절한 운동량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보통 성인 남성의 하루 필요 운동량은 300칼로리다. 일일 섭취 열량 2,500칼로리에서 신진대사와 일상생활로 쓰이는 칼로리를 제한 나머지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몸에 쌓이게 된다. 그렇다면 300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선 얼마나 걸어야 할까? 보통 속도로 걷는 경우 1분당 소비되는 칼로리는 평균 6칼로리, 최대 심박수는 118회로 나타났다. 그런 다음 보통 걸음보다 보폭을 넓히고 속도를 빠르게 걸었다. 그 결과 분당 칼로리 소비량은 10칼로리로 일반 걷기보다 높았고 심박수도 160회로 증가했다. 하루 운동량인 300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선 걷기로는 50분을 운동해야 하지만 빨리 걷는다면 30분이면 충분한 것이다.
네, 일반 걷기에 비교해서 파워워킹은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시행했을 경우에 분당 칼로리 소모가 높고 심폐지구력의 향상 속도가 많은 것으로 비추어 봐서 똑같은 운동 강도에서 파워워킹은 일반 걷기에 비해서 심폐지구력과 근력 또 근지구력에 모두 유용한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워워킹이란 팔을 90도 각도로 힘차게 흔들면서 보폭을 넓히고 힘차게 빨리 걷는 것을 말한다. 파워워킹은 신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걷기는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일반 걷기와 파워워킹의 혈액순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열을 측정했다. 붉은색은 피가 뭉쳐있는 부분인데 일반 워킹에 비해 파워워킹은 붉은색이 고루 퍼져 있어 혈액순환의 1.5배 이상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워킹은 발 앞꿈치로 걷게 돼 발과 발목의 각도가 크다. 그러나 파워워킹은 발 전체를 이용해 지면을 딛게 돼 발과 발목의 각도가 좁혀져 자세가 안정적이다. 파워워킹은 걸으면서 상체로 많이 움직이게 돼 하체뿐 아니라 전신 운동을 하게 된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붉은색 근육인 적근을 활용해야 한다. 적근에는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는데 모세혈관에 다량으로 포함된 산소가 지방을 연소시키기 때문이다. 파워워킹은 보폭이 크고 팔을 움직이기 때문에 적근이 밀집되어 있는 등과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운동 효과는 더욱 커진다. 네, 파워워킹은 몸의 일부를 사용하는 일반 워킹과 달리 몸 전체를 사용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며 발 전체를 이용 지면을 닿게 함으로써 발과 발목을 넓게 하고 걸으면서 많은 상체를 이용하면서 2배의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러나 운동 효과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신발이다. 그렇다면 신발의 종류에 따라 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밑창과 뒤축 모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운동화와 구두, 슬리퍼를 신고 발이 받는 충격을 측정해봤다. 실험 결과 운동화 610, 슬리퍼는 660, 구두는 720N으로 뒤축이 지면에 밀착되지 않는 신발일수록 충격량이 컸다. 또한 운동화는 지면에 뒤꿈치가 닿는 순간부터 앞쪽이 닿는 시간 내내 충격량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슬리퍼나 구두는 뒤꿈치와 발 앞쪽이 닿을 때 충격량이 훨씬 컸다. 신발은 발 동작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는데 먼저 뒤축이 닿고 발바닥 바깥쪽이 통과한 후에 발끝으로 차내면서 발을 뗀다. 때문에 밑창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 발바닥 전체에 충격이 고루 분산돼 발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뒤축은 탄력이 있고 30도 정도 경사져 있어야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발가락이 위치한 앞부분은 발가락을 넓힐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야 하고 뒤꿈치를 감싸고 지탱해주는 가드가 있는 것이 발이나 무릎에 무리가 없다. 또한 신발은 체중의 1% 정도로 가벼운 것이 적당하다. 체중이 60kg이면 600g, 70kg이면 700g이 적합하다. 운동화 무게는 이제 가급적 가벼워야 좋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발 무게를 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워야 우리 몸에 부담이 안 되는데 100g만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소모하는 이 에너지 소모량은 몇 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선 적당한 보폭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보폭으로 걷고 있을까? 먹지를 이용해 측정해봤다.
보폭은 걷는 속도와 다리 길이, 그리고 성별과 연령별로 다르다.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보폭을 측정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보폭도 줄어들어 연령별로 많은 차이가 났다. 30대에는 74.5cm에서 40대에는 71.2cm로 줄다가 60대에서는 63cm로 30대보다 10cm 이상 좁아졌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보폭도 좁아지는 것이다. 보폭이 넓으면 하반신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큰 보폭이 좋다. 적당한 보폭은 일반 워킹의 경우 자신의 키에 0.37을 곱하고 파워 워킹은 0.45를 곱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파워 워킹은 보통 걸음보다 20% 정도 더 넓게 걸어야 한다. 무릎에 힘을 길러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보폭을 길게 하면 무릎이 좀 더 구부러지거든요. 보통 걸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 앞, 뒤, 종아리 근육이 좀 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좀 더 기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보폭을 좀 길게 해서 천천히 걸으시면 더 좋고요. 또 이제 나는 무릎 힘이지만 이제 심폐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같은 보폭을 걸으시되 빨리 걷는 겁니다. 속도를 빨리 하는 거죠. 걸을 때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 아직도 운동 중에 물을 마시면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운동하면서 물은 안 드세요? 땀 났는데 바로 운동하고 나서 물 먹으면 살찐다는 소리도 많고 괜히 갈증 나는데 더 물 먹으면 운동한 거 헛수고 되는 것 같아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동 중에 땀으로 소실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운동 중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 규칙적으로 마신 경우 운동 시간이 지속돼도 체온이 일정하다. 그러나 목이 마를 때만 마신 경우 4시간 이상 운동을 하자 체온이 갑자기 상승했고 전혀 마시지 않은 경우는 체온이 39도까지 치솟고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심한 피로를 호소했다. 땀으로 수분과 나트륨이 손실되면 염분이 세포 내로 이동해 염분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때 세포 안팎의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다시 수분도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땀을 흘리지 않아 체온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운동하기 하루 전날은 일단 탈수 상태가 아니라야 돼요. 그 소변이 약간 맑게 나오는 상태라야 탈수가 안 되는 거고요. 진하게 나오면 탈수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소변이 진하다 그러면 물을 많이 드셔서 맑게 나오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 운동하기 2시간 전에 물 1컵 정도를 마십니다. 그리고 15분 전에 다시 1컵 마시고 운동 도중에도 역시 15분 정도의 물 1컵씩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럼 운동 끝나고 나서도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탈수가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1kg 빠졌다 그러면은 그만큼 물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걷기에 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보행 습관인데요. 팔자걸음입니다. 걸을 때 발은 가급적 앞뒤로 일자를 유지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발가락 끝이 바깥으로 향하는 팔자걸음이나 반대로 안쪽으로 향하는 안짱걸음은 모두 발목과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뒤로 걷기에 대한 문의입니다. 뒤로 걸으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대퇴이두근과 반건양근 등 다리 뒤쪽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뒤를 돌아보면서 걷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골다공증으로 뼈가 잘 부러지기 쉬운 노인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걷기의 건강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선 가급적 땅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걸을 곳이 마땅치 않은 분은 러닝머신을 이용해서라도 걸어야 합니다. 다만 이땐 발판을 10도가량 높여서 경사진 상태에서 걷게 되면 땅에서 걷는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침과 저녁 어느 때 걸어야 하느냐는 내용입니다. 대개 걷기를 포함한 장시간 저강도 운동은 아침보다 저녁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시카고대의 연구 결과 하루 중에서도 저녁 7시 무렵 운동이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활발하게 분비시켜 운동 효율을 가장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저녁 식사 후 야간 운동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려 주므로 저녁 운동이 좋습니다. 아침 운동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등 성인병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혈액을 굳게 만드는 혈소판 기능이 기상 직후에 가장 왕성하고 혈압도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 아침 운동, 특히 추운 겨울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를 걸어라. 기적의 걷기 치료법 530. 지금까지 걷기를 통해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음을 보셨는데요. 이제 KBS가 국민생활습관병의 해법으로 걷기 운동을 제시합니다.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걷기혁명 530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의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걷기의 효과를 분석해보고 걷기 운동이 활성화된 선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 걷기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월 19일 특집 방송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국민건강 걷기의 날 행사와 함께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KBS 생로병사의 비밀, 또 한국워킹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